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고향에 온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마포 그 성미산 마을에 살고 있고, 우리 성덕구 대표 계시지만 2005년 마포 FM 만들 때 제가 그 초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제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을 미디어 쪽에 와서 얘기할까? 사실 제가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관계망이 만들어지면 끼리끼리 모여 살 수 있는 얘기와,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 그 TV나 매체를 보면 우리 동네의 작은 소식들은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뭔가 아이들과 뭘 하고 어르신과 뭐 하고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사업도 알리고 싶어.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지역 신문이나 방송이 있으면 되게 좋는. 예를 들면 덤 오셨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마을 기업으로 가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가든지,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그 미디어 쪽으로 가는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서울만의 성과는 아니고요. 이게 마을 만들기는 그동안 사실 한 2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 박원순 시장 당선되시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선 5기 시작을 해서 이제 성북구, 우리 이제 좀 이따 발표도 하시겠지만, 그 나름의 어떤 서울의 시작이 뭐 처음은 아니었고, 그 중간 지원 조직 마을 센터들이 만들어진 게 10년의 역사입니다. 안산, 진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마을 센터가 만들어진 지 올해부터 10년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서울이 마을 사업을 시작한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한 게 있어요. 그다음 공모 사업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 기업이 아니면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획기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의 시행령에 주민 3인 이상이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할 때부터 아예 그 공모 참여 대상부터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많이 진행됐던 어떤 공모 사업들이 항상 받는 민간단체나 법인이 아니면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뭐 공모제도 보면 대부분이 그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 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서울시 마을 사업을 하면서는 이제 뭐 경험도 해보셨겠지만 최대 많이 했던 것은 4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으로 그런 거예요. 올해 뭔가 해보고 싶은데 공모 사업은 항상 2월 달에 3월 달에 공고가 나가거든요. 이거 끝나면 마을에서는 뭔가 주민들하고 해보고 싶은데 올해 사업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업은 거의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고, 이번에 공고를 못 봐서 참여하지 못했다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주장했던 거는 수시 공모에 연중 접수하자. 그렇게 하니까 행정의 공무원분들은 너무 힘들다.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행정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양보를 해서 한 게 한 4번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이, 서울은 사실 최소한의 조건 3인인데 그래도 지방에서는 5인, 10인 이렇게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러면서 뭐가 바뀌었냐. 그래도 저희는 이게 이제 한 작년까지 하면 한 6만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료가 좀 예전 거긴 한데, 이게 1000만 인구에서 15만이면 뭐가 많냐? 1.5%밖에 솔직히 안 돼요. 근데 저희는 획기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기존의 조례를 바꾸지 않았을 때 참여했던 서울 시민 수는 채 10,000명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므로 인해 상담, 교육, 지원 사업 이렇게 거의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한 4년 정도 하고 그 공모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 참여 만족도, 행복감, 공동체성, 정주성, 이게
저희가 이게 왜 했냐면 이제 시의회에서는 예산이 투여되니까 뭔가 성과 지표를 내라. 뭐 성과가 달라진 게 뭐냐. 이 마을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사업은 예전처럼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사람 관계망을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 역량이 강화되고 관계망이 얼마나 넓어졌냐 이런 부분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했던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OECD 평균보다 정주성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 높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던 지역인 행복감이나 그리고 실제 이게 정주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님도 아직 고향에 계시지만 안 떠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서울로 모시고 싶어도 다 고향에 친구분들이 계시고 한데 내가 서울에 와서 어떻게 아는 사람 없는데 사냐 이런 것 때문에 고향을 안 떠나시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부모님 세대들이. 마찬가지 마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동네 떠나가고 싶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 이런 사실 정주성이 높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좀 확인했습니다. 이게 한 예인데요. 2014년 구로에 한번 사례를 저희가 매핑을 한번 해본 거예요. 2014년에는 이웃 관계망이 44명이었는데 평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뭐 100명, 200명 알고 지내는 분도 계세요. 지역의 동네에서 가장 많은 관계망을 맺고 있는 그 형태가 뭔지 아세요? 종교, 또 하나 생활체육, 뭐 이런 분들 평균적으로 보면 또 학부모회. 근데 이게 이 44명 평균이었는데 1년 만에 14명 정도 늘었어요. 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 관계망 또한 193개에서 633개 이렇게 늘었습니다. 다양한 관계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직 전국적까지는 아니에요. 이거 사실 좀 이제 자료 설명드리겠지만 마을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통해서 일정 정도는 사회 변화를 좀 이끌어가는 사회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좀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네의 문제들을 가지고 일정 정도 그 생활 자체의 경험 이걸 통해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주민 공공성 일정 정도 확대된 아까 쓰레기 문제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활동가 간의 어떤 민간의 어떤 그 협치적인 전달 체계 요즘 협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화의 토대를 좀 마련하지 않았는가.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에요. 마을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정 정도 마을 공동체 미디어 성장의 기반을 좀 마련한 것 같아요. 이제 마을 공동체 그 사업 그 시범 사업 초기 시작할 때 뭐 저희 마포 FM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왔어요. 동네에서 한번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시작해 보겠다. 근데 정책이 사실 이제 그 닫혀지면 아까 성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런 데들이 실제 소출력 라디오로 시작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일정 정도의 기반을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 여건들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덤에서도 오셨지만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활동의 욕구들이 사실 충만해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애들은 다 마을 라디오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요즘은 다 1인 미디어 활성화 시대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주민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민과 지자체 간의 어떤 주도적 역할, 어떤 힘의 역학 관계가 아니라 행정이 해야 될 목, 그리고 주민과 중간 지원 조직이 해야 될 목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각기 역할들이 새롭게 좀 재편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서울센터 만들 때 전국적 현황을 한번 파악해봤어요. 조례가 몇 군데 있을까? 현재 이제 17개 광역시도 226개의 그 시군구가 있는데요. 2012년 그 서울시 조례 제정 당시에 전국적으로 마을 조례가 있던 곳이 19개밖에 안 됐어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북이 2010년 25개 구 중에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2017년 이제 한 2월쯤에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시군구 뭐 광역 기초 다 의회 끝난 이후에 144개까지 늘었어요. 17개 광역 시도 중에 14개 그리고
226개 시군구 중에 130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17개 광역시도 중에 그 조례가 없는 그 세 군데예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 영남 지역은 없더라고요. 기초 지역도 마찬가지로 많이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지방 정부 차원으로 단체장님들이 마을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 시군구 단체장님들이 그 마을 만들기 지방 정부 협의회를 2015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구는 아니고요. 1년에 2번씩 정기회의를 하고 포럼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으로는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 강원도. 현재도 지금 조금 그 저희가 추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 많은 지방 정부들이 아마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센터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센터 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설립된 숫자는 64개예요. 저희 센터 연합에 가입된 숫자는 36개. 근데 그 설립 숫자와 가입 숫자가 차이 나는 이유는 이게 유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센터 유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재단, 직영, 위탁, 그리고 민설민영.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민설민영은 진안마을센터입니다. 진안마을센터는 그 진안군으로부터 그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적지 않은 숫자가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직영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분 정도 이런 분이 계세요. 공무원이 뭐 그 계약직 공무원 들어오셔서 그냥 센터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이런 구조로 있습니다. 그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뭐 여기 행자부 오셨지만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그래 행자부와 함께 했던 그 일들입니다. 2015년 그 민간 활동가 중간 지원 조직이 마을 선언을 발표하고 그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저희 센터 연합 그 지방 정부 협의 TF를 구성을 해서 현재 그 마을 공동체 기본법 그 입법 발의 상태입니다. 2가지 안으로 발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유민붕 의원실에 발의했고 진선미 의원실 발의했고 2가지 발의해서 지금 병합 논의 중에 있고 아마도 올해 내로는 명칭은 이제 그 유민붕 의원실에 발의한 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그리고 그 저희 센터 연합과 민간 지정에 그 발의한 안은 그 마을 공동체 기본법. 이 법 명칭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 토론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20여 년의 마을 만들기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의 어떤 성과로서 보면 이게 사실 요즘 현대에 들어서 그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 나름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보면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 공동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례 그리고 모범적인 그 일들이 그 전국적인 확대를 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아닐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따로 뭐 사례는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용산 FM이고 이거는 소출력 라디오는 아닙니다. 마을 미디어라 할 수 있고 뭐 덤 이렇게 실제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도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게 1인 가족 문제예요. 1인 가족이 전국적으로 이미 4분의 1이 넘었어요. 아마도 5년, 10년 후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40%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본 이제 마을 만들기 그 사례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이 현재 고민이 그거예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역사가 되게 유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는 어떤 대비하는 마을 만들기를 못했을까? 이게 최근에 그래서 일본에서 사실 그 마츠츠쿠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일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그러니까 전환할 시점이 왔다.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저는 그런 거예요. 1인 가족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공동체의 어떤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을 땅에 정말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미디어 생태계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가끔 이제 뭐 페북 라이브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미디어 환경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소출력 라디오 시작할 때 또 달라요. 12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 계속 급속도로 변하는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이제 관계자도 오셨지만 정말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나 그 설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현재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꿈이 그거예요. 모든 마을에 마을 공동체 관련한 미디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즘 보면 시골에서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저희 동네도 보면 마을의 일은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이 방송을 하잖아요. 요즘은 시설이 좋아졌어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그 마을 회관에 스피커로는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스피커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다 들릴 수 있는 구조로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저희 고향집에 가니까 아버님도 그걸 듣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마을 회관에 들리는 스피커로 여기 방송을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장님은 방송을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만 발전시키면 마을 미디어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은 이런 어떤 마을 만들기 현장에서의 어떤 다양한 성과들이 그 마을 어떤 미디어로서 갈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